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한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싱글이신가요? 제가 작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12월 21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12월 온리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만큼은 참석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 행운하신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숨겨진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인데 몇 분 안 되는 분하고 공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 그리고 전달 받으실 내용들이 여러분이 아마 그 IT에서 개발하실 때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까요? 한 분. 와, 정말 많으시네요. 놀랐습니다. 저희가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한 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1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광화문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광화문에서 행사를 주로 많이 했고요. 이번에는 강남 쪽으로 좀 옮겨와서 또 다른 분들을 좀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좋네요.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이슈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세미나고요. 관련 자료들은 전부 다 저희가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미나가 끝나게 되면 오늘을 넘기지 않고 페이스북 그룹에 관련 자료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기 카메라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또 이제 동영상 찍은 것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쓰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테크데이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테크데이즈 검색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기술 동향도 보실 수 있고 또 기술 Q&A도 하실 수 있고 혹은 페이스북 혹은 외부에 있는 유관 커뮤니티나 이런 소식들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하는 행사 안내들도 다 이쪽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보셨다가 더 좋은 행사 있고 관련 있는 기술 내용들이 있으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를 진행했는지 쭉 리스트를 쭉 한번 해봤어요. 작년 11월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런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간 C#, ASP.NET, 웹 클라이언트 개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테스트, C++, 그리고 지난달에는 자바스크립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3개에서 4개 세션 정도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동영상은 아카.ms tdsat, 테크데이즈 세러데이 정도겠죠. tdsat에 가보시면 동영상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참석하셔서 듣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이외에 다른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MVP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끝나시더라도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 뭔지 알고 오셨을까요?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이미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예,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죠. 예,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들어는 봤다. 들어는 보셨군요. 예, 그렇네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TFS라는 제품은 들어보셨죠? 팀 파운데이션 서버. 근데 이제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이전 이름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였어요. 근데 약어로 하면 TFS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는 TFS,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다룰 거고요. 키노트 세션에서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내용을 좀 뎁스 있게 얘기를 드리기보다는요.
지난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넥트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의 일부들이 구체화되고 또 쓸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시부터는 박대식 MVP님이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LM 관련된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VSO라는 주제를 가지고 ALM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시고 3시 20분부터는 개발과 실행을 브라우저 하나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경군 MPP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모나코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에릭 감마라는 친구, 유명한 친구가 있죠. 에릭 감마라는 친구가 PM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브라우저 내에서 이런 편집 기능이 가능할까? 정말 놀랍다. 감히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를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으로는 한상훈 MVP님께서 클라우드 기반의 성능 분석 도구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솔루션인데,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런치하고 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화된 솔루션이 지금까지 있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각자 만들어 쓰던 거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한번 데모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오류를 이렇게 빨리 쉽게 확인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놀랄 만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5시 5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품 추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키노트 세션으로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트 행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기술 전략에 관한 변화가 있거나 혹은 플랫폼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빌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약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빌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고, 그때 이제 소개된 것이 윈도우 8 디벨로퍼 프리뷰 버전이 공개됐었고, 윈도우 서버,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2012년도에는 지금은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바뀌었습니다만 윈도우 애저, 윈도우즈 폰 8.0이 그때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이제 윈도우즈 8.1이 업데이트 됐었고, 그리고 2014년 4월, 올해죠, 그죠? 올해 4월에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코타나, 우리나라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코타나나 윈도우 폰 8.1 그리고 단넷 파운데이션,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또 그 제품의 공개와는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거대한 전략 하나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다든지 컴파일러를 오픈소스로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졌던 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사를 했었고, 또 내년에도 빌드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드 행사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컨텐츠도 150개, 200개 이상의 세션들이 막 하지만 이거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삼성 타블렛을 줬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서피스 RT에다가 노키아 휴대폰도 주고 스카이드라이브 100기가도 주고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는 점점 풍성해지죠. 서피스 프로하고 아이코니아 W3하고 스카이드라이브 100기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올 초에는 엑스박스, 국내 출시도 안 됐었는데 엑스박스 1도 줬습니다. 그리고 500불짜리 기프트 카드 줬어요. 그래서 그 참석하시는 대부분, 물론 이제 참석비가 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한 2,000불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석하면 본전은 뽑고 오는 행사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과연 올해는 또 무엇을 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행사들, 빌드라는 행사를 중심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사의 내용과 또 로컬라이즈된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서 지난 9월 24일에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을 모시고 테크데이즈 코리아 2014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온 오프라인으로 한 2,500명 가량 이상이 참석을 하셔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참석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11월 12일 날 커넥트란 행사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하고 이때는 빌드를 통해서 그리고 테크데이즈 코리아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전략적인 방향이나 좀 구체화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다 그러면 큰 방향성만 공유를 드렸다 그러면 이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는 정말 이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러고 있고 그것에 근간해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빌드 이후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포커스 에리어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든 제품군과 혹은 모든 개발 툴들이 바로 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방향성을 잘 살펴보신 분이라 그러면 좀 놀라운 발표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한 여름쯤으로 기억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노트 같은 걸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고 또 오피스 제품 같은 것들을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나 iOS 등에서 수행되도록 만들었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안드로이드하고 iOS 등의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를 쭉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게 있는데 넌 게임 분야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고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5위에 오피스가 이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어떻게 윈도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이제 멀티 플랫폼에 멀티 OS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들을 포팅하고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구축이 됐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가 19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홍콩도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19개라는 숫자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2배가 많고요.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한국에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또 들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자 하는 방향, 특히 이제 커넥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큰 방향성 3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개방과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과 관련된 얘기고, 세 번째 어질리티, 그러니까 기민함 정도가 되겠는데, 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니스라 그러면 오픈니스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첫 번째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전략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바일이라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윈도우 OS가 너무나 널리 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윈도우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은 잠재력은 크지만 시장의 어떤 마켓은 시어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PC 운영 체제 혹은 모바일 운영 체제를 통틀어서 시장의 마켓 쉐어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윈도우즈와 윈도우즈 폰 등이 일반 컨슈머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인스톨 베이스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윈도우즈가 전 세계 PC의 95% 이상 모바일이 없을 때는요. 그죠? 그게 다였으니까 95% 이상이었죠. 지금도 이제 PC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자 디바이스로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실제로는 윈도우즈라는 건 윈도우즈 혹은 윈도우즈 폰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는 3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기타 등등의 다른 OS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기본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오픈리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OS밖에 사실은 없죠. 윈도우 아니면 리눅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윈도우는 기본에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하지만 리눅스 관련된 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들을 녹여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 있는 OS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리눅스가 40%가 넘습니다. 그만큼 리눅스가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베타적으로 윈도우만 지원하지 않고 드디어 이 리눅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의 미션을 뭐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우리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IT의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펼쳐보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발과 서버 개발에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그리고 저희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단넷을 모두 다 지원하겠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커넥트를 통해서 좀 놀랍게 발표가 되었던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단넷 코어 5라는 거예요. 발표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 단넷 포함해서 2000년 초반에 자바의 경쟁 상대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그 편리한 환경들을 여전히 쓰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전략이 크로스 플랫폼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윈도우 이외의 다른 운영 체제들도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는 그럼 단넷하고 뭐냐? 단넷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단넷이라는 수행 인바이러먼트는 실제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라이브하고 있긴 하지만 표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ECMA 335라는 표준 규격에 근간해서 단넷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랭귀지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ECMA 335라는 표준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형태로 사실은 구현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일 테고 그 이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넷 컴팩트 프레임워크, 뭐 단넷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그다음 실버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단넷이란 기술의 범주 내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단넷 코어 프레임도 그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가 세봤나 봐요. 그래서 단넷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의 개수가 몇 개냐 세봤는데 17개가 있었고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가 18번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의 포커스 에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단넷 코어 프레임은 앞으로 리눅스와 맥킨토시 이런 쪽으로 다 포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ASP 단넷 같은 거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아마 리눅스에서 수행하는 게 가능한 거죠. 리눅스 OS를 쓰되 그 위에 단넷 코어를 올려놓고 ASP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OS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프레임워크라는 관점에서 정말 크로스 디바이스, 크로스 플랫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다 오픈 소스로 변경해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GitHub 같은 데 가보시면 이 단넷 프레임워크 관련된 내용들이 소스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보시고 실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는 단넷 프레임워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단넷 2015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넷 2015에 포함되는 단넷 프레임워크 4.6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 커넥트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놀라운 소식들도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3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제품들을 만들 때는
대부분 이제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상용 개발 툴로서 판매를 사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기능들은 가능하면 이제 상위 버전을 많이 제공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인디 개발자나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버전이란 것들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근데 이번 커넥트를 통해서 조금 놀라운 희소식은 뭐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라는 버전을 만들어서요. 기존의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수준에 준하는 기술 셋을 가진 툴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기능을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개발, 윈도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윈도우 폰 개발까지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무료고요. 무료입니다. 물론 이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학교나 혹은 오픈 소스 쪽에 이제 기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정도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에 늘 쓰실 수 있는 범주고요.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거나 혹은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실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실정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개발 회사의 80% 이상이 5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뚝딱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더 이상 이제 이클립스나 혹은 이클립스 같은 불편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써서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혁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는 뭐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3 출시된 지가 지금 1년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업데이트 1, 업데이트 2, 업데이트 3, 최근에 업데이트 4까지 나왔죠. 거의 3, 4개월 단위로, 거의 쿼터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DN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과는 떨어져서야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지만 이 MSDN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혁신과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MSDN 서브스크립션 가입자 대상으로 해서 플루랄 사이트 같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연계해서요. 그 플루랄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쿼터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얼마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3주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수만 명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3주 만에 계속해서 기능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혁신과 혁신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또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사실은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죠. 일부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거대 공룡이 쉽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겠냐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안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안에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놀랄 만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그 방향성을 바꿔 나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모함이 가다가 갑자기 거꾸로 뒤집어서는 몇 분 만에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이제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자체적으로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퍼셉션,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셨으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보면 야, 이 회사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5입니다. 2013년도 제가 11월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런치가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는 이름이 2015니까 내년에 나오겠죠, 그죠? 내년에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 찬바람 지나가고 꽃이 필 때쯤에서 아마 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때쯤에서 빌드라는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라면 아마 그때쯤 맞추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란 전략을 머릿속에 드신다 그러면 변화의 방향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바일 개발과 관련돼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둘째는 클라우드 개발 강력하게 지원하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프로덕티비티를 보장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개발과 관련돼서 그럼 2015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잠깐 미리 좀 살펴보면 되게 재미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이언트 쪽은 .NET 기반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WPF로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C++와 윈3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윈도우즈 기반의 개발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킬셋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냐면 .NET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마린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마린은 사실은 회사 이름인데 이 자마린과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자마린을 기반으로 해서 C# 혹은 .NET 기반의 익스피리언스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C#으로 여러분이 .NET 기반으로 개발을 하신 내용들을 큰 변화 없이 변경 없이 리눅스나 맥OS나 뭐 안드로이드나 혹은 등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C++ 개발자들 혹은 C++를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C++는 최근에 C++14이라는 표준교육이 출시가 됐고 11년도에도 C++11 표준교육이 출시가 됐죠. 근데 그 표준교육이라는 것은 산업체 전반이 다 공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맥킨토시나 리눅스나 iOS나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도 C++11이나 14의 규격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컴파일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컴파일 하기보다는 편집을 해서 그것들을 맥킨토시에서 수행되는 컴파일러나 iOS에서 수행되는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로 네이티브로 수행이 가능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C++ 컴파일이라 그러면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유명합니다만 그 외에도 뭐 GCC도 있고 LLVM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컴파일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되 LLVM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편리하게 편집을 하고 LLVM으로 컴파일한 다음에 리눅스로 배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디버깅하는 이런 경험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피스 개발을 할 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피스 이미지 아이폰하고 iOS 등에서 돌아가잖아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제 개발을 할 때 저희 C++를 직접 써가지고 그 멀티 플랫폼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코드 공유가 가능하냐고 한번 저희가 살펴보니 약 95%의 코드가 멀티 플랫폼에서 공유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면 이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iOS 개발이나 윈도우 개발을 팀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팀, iOS 개발팀, 윈도우 개발팀, 혹은 윈도우 폰 개발팀 있으면 좋고 말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팀을 이제 분리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뭐 회사 입장에서 운영의 어떤 로도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뭐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작아질 수밖에 또 없고요. 그런데 이제 C++와로 등을 이용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기능들을 멀티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죠.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HTML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을 텐데 뭐 HTML은 웹페이지 개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쓰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HTML의 경험들을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파치의 코도바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HTML, 자바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를 포함해서 그런 기술 셋들을 이용해서 멀티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NET 기반의 혹은 C#이라는 랭귀지, 매니지드 코드를 이용한 멀티 플랫폼 전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C++와 같은 강력한 소스 기반의 포터빌리티를 이용한 멀티 플랫폼 전략이 있는 거고, 또 나머지 하나는 HTML이라는 편리한 마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전략.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자마린 그리고 LLVM이나 혹은 다른 GCC 등의 컴파일러를 이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그리고 코도바 정도가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그렇고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과 관련돼서도 뭐 얘기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출시되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ASP.NET 5.0이 있습니다. .NET 코어 프레임워크이 .NET 프레임워크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프레임워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고 예측되는 것이 바로 ASP.NET 5.0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SP.NET이 당연히 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리눅스나 다른 형태의 OS에서도 .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ASP.NET 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ASP.NET은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seamless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는 뭐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이노베이션의 한 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보시면 최근에 말되고 있는 뭐 빅데이터랄지 IoT랄지 이런 거 관련된 스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플랫폼을 걱정하지 않고 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프로덕티비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프로덕티비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로즐린이라는 거거든요. 로즐린은 컴파일러 이름입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들은 거의 준 컴파일러 수준의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짜다가 이 부분이 오류가 날 것이다 라고 개발자들은 알죠. 그 아는 이유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는 이미 컴파일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워닝을 내주지 않아도 혹은 에러를 내지 않아도 저는 알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상의 컴파일러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산출물들을 에디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에디터가 단순히 그냥 색깔만 바꿔주고 편집 자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디터에 정말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에디터가 컴파일러 수준의 어떤 분석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로즐린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즐린이 C# 컴파일러면서 동시에 컴파일러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주요 산출물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 입력으로 줍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IDE는 그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랄지, 이 부분은 이렇게 리팩토링을 할 때도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동일한 변수다라는 걸 안다든지, 혹은 그 리팩토링 관계에 있어서 extract method라든지 여러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구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하나하나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질리티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질리티는 실현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제품은 3주마다 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빠른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도 잘 살펴보면 크게 이제 IT 그룹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하나는 개발, 하나 운영.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 다 개발해서 넘겨주면 운영해서 운영하다가 문제 생기면 개발로 돌아온 이런 사이클을 보통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 코드를 딱 고친 다음에요, 그 고친 코드가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나요? 혹은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발팀으로 그 피드백이 와서 픽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조그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정말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IT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어질리티의 본질은 뭐냐면, 개발팀과 운영팀 혹은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에 그 소스의 수정으로부터 디플로이 이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버그 리포팅 등의 과정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어질리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스 고쳤어, 이제 프로덕션으로 가야 돼. 빠르게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그 모니터링의 결과가 다시 소스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continuous monito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글링돼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에 있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고친 이후에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첫 번째 컴파일 해야 되죠. 테스팅 해야 되죠. 그죠? 테스트도 완전 유닛 테스트, 로드 테스트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패키지 해야 되죠. 그리고 디플로이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각각의 과정들을 사용자가 붙어가지고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오토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고쳐 세이브 딱 하는 순간 서버 사이드에서 자동으로 유닛 테스트가 돌아가고
유닛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로드 테스트가 돌아오고 패키지가 일어나고 패키지된 것이 디플로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사용자의 개입 없이 쭉 가는 거죠. 그게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소스 코드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서버 사이드에 있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빌드를 하고 테스트가 되고 이런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핵심적인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바로 ALM 도구고 그 ALM 도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고 TFS입니다. 그래서 오늘 TFS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소스 컨트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나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와 실제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딜리버리가 그렇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역의순인데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당신이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겨도요. 고객이 알려주기 전에는 제가 몰라요. 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고객센터에 막 전화해가지고 뭐가 안 돼요라고 이제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루트 코즈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필요성이 있음에도 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러한 방법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긴 절차를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 ALM 도구,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등의 기능들이 바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기능을 단순화하고 또 그것들이 자동화돼서 개발자들에게 다시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그 순환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그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와 관련된 그 프리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런 ALM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들이 속속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커넥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빌드의 기조를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커뮤니티 에디션, 2015 프리뷰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전방위 걸친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그 근간이 되는 내용들은 크게 오픈니스, 이노베이션, 어질리티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발표한 행사는 내년도 4월 29일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빌드 2015와 관련돼서 혹은 그 전후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셨다가 실제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회사 내에서 수렴해서 더 나은 IT 환경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